뉴스브리핑 2시 순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희 유덕대 부총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에 치르겠다고 발표를 했죠. 5월 9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민성 기자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4월 9일이 공무원의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려면 4월 9일에는 공무원직을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놔야 됩니까? 시도지사들은 내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이 4월 15일, 16일 이렇게 양일간 있게 되고요. 그러면 17일서부터 4월 17일서부터 선거 전날인 5월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게 되는데 재외국민 투표는 25일서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사전 투표는 5월 4일, 5일 이렇게 양일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5월 9일 이제 실시되게 되는데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서 시작 시간은 오전 6시서부터 똑같지만은 끝나는 시간은 저녁 8시.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선거보다는 2시간 더 투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도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가 아니라 네, 저녁 8시에 딱 출구조사도 그 공식적으로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8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사퇴 시한이 4월 9일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시방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사퇴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같은 어떤 공직으로 민하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부분이 있고 결국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 이게 한편으로는 지자체 단체장에 비해서 자유롭게 하긴 하니까 결국 경선에 나가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표를 내두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거기에 영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 기억에 관행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었어도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인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제 기억에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했었죠. 박근혜 네.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이제 뭐 탈락하더라도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면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고 그 안정성을 뭐 부지사나 또 다른 분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의 안정성 면에서는 부담이 덜한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서 지역의 대표성 또는 이제 소위 뭐랄까요, 이제 비례처럼 어떤 그 이익단체라든지 이런 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요, 이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표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지역민 또는 이제 그 정치적인 요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소신적인 활동이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당 안에서도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어떻습니까? 당시 정치부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뭐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뭐
문재인 대표가 또 자기 지역구에 대한 그런 지역 구민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논란에서 금세 사라지긴 했습니다. 예. 저 조항은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 조항은 뭐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박 교수님? 네, 뭐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교류라든지 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갖다가 발휘하는데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고. 부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행위를 본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본다 그러면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행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지방조직법에도 의미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성실히 수행한다 그러면은 그 업무 자체를 준수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맞죠. 맞고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이제 정치적 행위니까 대선 출마도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고 용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대선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 풍토에 있어서 결단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정치적 문화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직을 유지한 채 대권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나는 이 대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지 자리에 대한 연연에 대한 부분까지는 해석이 범죄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뭐 이런 글을 저도 SNS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5월 9일 대선일에 투표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투표할 시간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언제 결정이 될지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 정당별 대선 주자 언제 확정되는지 민성기 기자. 네, 뭐 정의당이 가장 빨리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고요.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네, 가장 먼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정당이 3월 28일 이제 확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31일 계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월 3일 날 이제 후보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1위가 과반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8일 날 결정이 되게 되고요. 국민의당이 지금 잠정적으로 4월 4일 날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수용할지 안 할지 아직 입장 표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4월 4일은 지금 잠정적으로 국민당에서 경선관리위에서 잠정적으로 날짜는 잡아놨지만 아직 안철수 전 대표는 수용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결선 투표일이 조금 전에 말했던 공무원의 사퇴 시한 바로 하루 전인 것으로 봐서 혹시라도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래서, 점을 다 고려해서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도 공직자 사퇴 시한을 다 고려해서 그 전에 후보가 결정되도록 미리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근데 저 일정표를 보니까 박 교수님, 네.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경선 규칙을 놓고서 또 경선을 언제 할지를 놓고서 신경 좀 버리는 모습 보면은 오히려 그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일반 국민들이 뭐 얼마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국민의당에 좀 뭐랄까 눈길이 좀 가게끔 만들어주진 않겠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눈길이 가는데 고운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10% 안팎밖에 안 되는 이 지지율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뭐 경선 룰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뭐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당이 왜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도 작고 지지율도 낮은데 그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우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바른정당도 말이죠. 바른정당에 보면은 지금 각 정당 중에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가장 빨리 지금 대선 후보를 결정하도록 그렇죠. 돼 있는데 28일이죠. 예. 바른정당도 지금 뭐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왜냐 그러면 경선 일정을 두고 상당히 좀 내부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은 봉합 수준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선 일정이 이제 돌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뭐 표현을 하자 그러면 갈 길은 멀고 해는 자꾸 연이어 기우는 그런 형태가 주자가 유승민, 남경필 그렇죠. 두 두 사람 사람이죠. 말고는 없는 겁니까? 경선 일정을 가지고 혼란을 빚었던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3월 28일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좀 늦추자는 그런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경선 흥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늦춰서 경선 흥행을 좀 더 하자라는 그러나 그 속내에는 이런 게 있죠. 이제 정운찬 총리라든가 전 총리라든가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당할 수 있는 개연성을 좀 벌어두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을 좀 늦추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유승민계가 반발하게 나선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선에 좀 차질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에게 손해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선 일정은 있을 수가 없다.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정운찬 전 총리가 독자 세력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 줄어드니까 28일 정도의 후보를 뽑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잠정적 합의를 했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박 교수님, 네. 각 당의 경선이 어쨌든 전국을 돌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통적으로 호남이 가장 첫 경선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야당은 야당대로 호남을 처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호남의 지지를 못 받으면 야당의 어떤 그 주도권 또는 정통성 이런 걸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번에도 안 지사의 역전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세론이냐 이게 이제 호남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TK 지역이 이제 주된 텃밭이긴 하지만 이 바람몰이를 해가는 과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호남에서부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몰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보고 있든지 간에 호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 여권에서는 이제 호남을 안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시작을 처음 그곳에 하는 거고 야권으로서는 초장부터 기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세를 잡기 위해서 격돌을 벌이는 것이고 똑같이 호남이지만 내용은 좀 다르죠. 호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호남이 적통인 그 정통 야당이었었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렇다고 쳐도요. 다른 정당도 왜 그럴까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지역적 한계성, 지역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이자 숙제 아니겠습니까?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자체가 바른정당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호남 지역에 대한 구애,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남의 지지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캐스팅보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여당, 야당 얘기하는데 지금 여당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구여당이죠. 옛 여당. 구여권, 옛 여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했던 어제 황교안 대행이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표심은 누구에게로 옮겨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매일경제와 레이더피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단 단순한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올랐고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단연 홍준표 경남지사가 3.5%포인트 올랐어요. 7.1%로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6명 가운데 5번째 자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황교안 대행을 지지했던 표심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로 옮겨간 층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32.4%고 그 다음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14.9%, 안철수 전 대표가 11.6%,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8%, 유승민 의원보다도 남경필 지사한테로 옮겨간 표심이 더 많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은데 민성희 기자. 네. 저런 결과는 예상이 됐던 걸까요? 아니 좀 예상과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홍준표
지사한테 많이 간 거는 하여튼 자유한국당 주자 가운데서 이제 유력한 주자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 지사였는데 선두를 달리던 분이 그냥 트랙에서 나가버렸으니까 그 다음 뛰는 홍 지사한테 좀 표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이 대단히 보수층 가운데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지지층인데 지금 지명도가 높은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보수 색깔을 뚜렷하게 내고 있는 후보가 지금 홍준표 지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기자들이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입니까? 특히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로 홍준표 지사가 가장 큰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황교안 총리하고는 85년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청주지검의 검사가 4사람이었습니다. 황교안 검사가 2호고 제가 3호 검사였어요. 친합니다. 참 정의롭고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잘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안 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 좌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소통, 경청.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소통, 경청만 하다가 세월 보낼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지도자가 스트롱맨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도 우리가 살 길은 이제 세계가 스트롱맨 시대인데 한국만 이 좌파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 우파 스트롱맨 시대를 한국도 해야지. 트럼프하고 맞짱 뜰 수도 있어야 되고 시진핑하고도 맞짱 뜰 수 있어야 되지. 앞부분에 황교안 대행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잘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뒷부분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트럼프하고도 맞짱 뜨고 시진핑하고도 맞짱 떠야지. 스트롱맨이 나와야 된다. 내가 스트롱맨이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아주 정교했던 전략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홍준표 지사의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교하게 짰을까라는 그 의심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저 얘기가 어느 정도 효과, 그 임팩트를 낼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스트롱맨이란 그 자체가 선거 프레임 자체를 지금 개헌대회 호원 이런 구도에서 안보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저 안보 프레임 자체는 우파들 즉 보수 진영의 결속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북아 정치 지수를 두고 보면은 트럼프의 그 보수주의적 경향, 그리고 시진핑의 보수주의적 경향,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보수주의적 경향,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롱맨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 개헌대 호원의 전국 구도가 홍준표 지사의 추세가 계속 상승 일로로 간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안보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가 상당한 약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지사 옆에서 같이 서 있는 사람이 구천서 전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어제 토론회를 아마 준비를 했던 모양이죠. 자민련 의원이었죠? 전 자민련,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원내 총무를 예.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이네요. 네. 그런데 박 교수님, 네. 이 스트롱맨이라는 단어 홍준표 지사가 그냥 내놨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아주 전략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했다라고 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보수가 오갈 데가 없어요. 최소 과거에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20% 중반대였는데 사퇴하고 나서 그 중에 절반만 황대행한테 갔거든요. 근데 황대행이 지금 이제 안 나오면서 또 그 중에 절반만 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의 벽, 또 25%의 벽, 이거를 차례차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탄핵 반대 요것만 가지고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스트롱맨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스트롱맨들 맞습니다. 스트롱맨인 건 맞는데 그 중에서 푸틴이나 아니면은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무기가 많아요. 미국과 전쟁을 벌일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막말로 소위 그 스트롱맨을 한 사람은 트럼프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게 과거 그러니까 황대행이나 또는 뭐 그 사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로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이번 대선의 구도까지 바꿀 수 있는 전략인가? 저 그런 점에서는 뭐 두고 봐야 될 측면이 있겠죠. 글쎄요,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홍준표 지사가 스트롱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요걸 스트롱맨 하나의 그 단편적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고요. 후에 이제 넥스트 스텝,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스트롱맨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이슈, 이력에 대해서 그 필요성, 당연성,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역할, 이걸 이제 부각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행보로 예상이 가능한 것은 결국 보수의 대통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분열되고 깨어진 어떤 균열된 상태의 보수를 통합하고 화해하고 엮어내는 데 있어서 그 스트롱맨이 중점에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개헌과 호원이 어떻게 프레임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가 융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의 계산으로서는 승산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했습니까? 뭐 오늘 할 예정이죠. 아직은 안 했습니까?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로 할 것 같고요. 지금 스트롱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보수 후보가 나중에 단일화될 거다 이런 국면을 가정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보수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후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만약에 친박이 된다 이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고 비박이 된다 이러면 중간에 보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반드시 불붙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홍준표 지사는 비박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경선만 잘 통과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면 다음은 보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이 올 것이다. 보수층의 여론의 압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충실하게 안보고 경제고 보수의 가치를 내가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주장은 유승민 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의원 사이에는 뭐 서로가 암묵적으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걸까요? 뭐 합의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공감하는 바가 있겠죠. 합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다. 이런 소위 정세 판단에는 두 사람이 공통적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해야 할 텐데 그 장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방문했던 대구 서문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18일 날 서문시장에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뭐 예고는 해놓은 상태죠. 왜 서문시장입니까? 뭐 서문시장이니까 보수정당 후보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그 김대중 후보와 막 이렇게 접전을 벌이면서 고전을 할 때도 서문시장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TK가 보수의 아주 본진인데다가 서문시장에 가면 후보에 대한 소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소위 기가 빠졌을 때 좀 기를 얻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본인이 보수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다른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장소로도 자주 활용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저 서문시장의 발표도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남지사 그리고 대구 지역 그렇게 되면 영남 지역을 석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된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여론이 뭐냐면 내가 TK 지역 출신인데 TK 지역에서는 정작 내가 TK 출신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다 그러면 TK 지역의 민심 자체가 사실상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지사가 대구 지역, TK 지역의 적자로서 인정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지지도를 획득할 수 있겠고 TK
나아가서는 경남지사를 했으니까 영남권의 총체적 후보로서 단일 후보로서 대권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마 이런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자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아마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냐?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옛날에 거기서 뛰어놀았다. 응? 그런데 왜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고 이렇게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아주 강하게 또 홍준표 지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를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홍준표 지사까지 10명입니까? 한 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민선 기자. 10명인데요. 김문수 그러니까 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불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일단 한번 보면은 김관영 경북지사, 현역 광역단체장이 있고요. 김진태 의원, 안상수 의원, 조경태 의원, 원유철 의원이 있고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있고 박판석 전 부대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대변인을 하셨다고 저도 하는데. 잘 모르는 분인데 예전에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부대변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환 청년위원장은 청와대에 예, 이제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위원회에 들어온 당의 그러니까 젊은 피 중에 하나인 거죠. 언론인도 대선 출마를 선언해서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네요.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네, 뭐 지금 뭐 우파의 농객으로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야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보는 가장 많아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국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이름을 들으면은 알만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찻잔송의 태풍이라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쿵닥쿵닥 하는데 화면에 나온 사람은 김진 전 논설위원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뭐 자기네들끼리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왔어?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국민들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연 저렇게 지금 다 너나 나나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할 때인지 아니면 쇄신과 변화를 갖다가 도모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없고 소위 그 권력 어떤 지향만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역설적인 것이죠.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당에서 제일 많은 대선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좀 역설적인데 궁극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예상될 수 있는 헤게모니 상황 이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 나가는 그런 밸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느 일정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여기서 당권 경쟁에서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당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되려면 돈을 기탁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근데 저기 나오신 분들을 잘 보면 내년에 이제 시도지사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 선거를 좀 내다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당 지도부 선거도 내다보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기탁금을 내더라도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하는 셈 치고 나온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예비 경선 후보가 1억 원이고 본 경선 후보는 2억 원을 내야 한다. 본선까지 뛰려면은 3억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3억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은 적어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 근데 건가요? 1억 원 내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지상파라든지 TV 이제 후보 중계가 있을 겁니다. 토론회가.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내다보는 분이나 아니면은 다음 당권을 내다보는 분이나 1억 원 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이름을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내붙일 수 있다면은 본전 뽑는 거죠. 컷오프 있습니까? 컷오프 2차례에 걸쳐서 있죠. 차례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상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18일 날 이제 컷오프에서 6명으로 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일 날 2차 컷오프 해가지고 4명으로 줄이고. 4명으로. 예. 지금 만약에 10명이 다 나온다면 방송사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론회가 10명 갖고는. 10명 가지고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토론한다 하면은 각자 한마디씩 모두 발언하고 질문 주고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은 거의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왕 토론회 얘기를
제가 꺼낸 바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미 토론회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텔레비전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서로 4명의 후보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네거티브 전술을 혹시 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했던 것이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이 싹 트이는 그런 사이다 발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제 입장이나 원칙과 가치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후보의 안정성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중대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시와 때에 따라 다른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과 3범이 아니라 정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정과를 공개합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제재도 받았고 뉘우칩니다. 안희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 돈을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 교수님, 어쨌든 간에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좀 재미없다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신경전들이 좀 펼쳐졌더라고요. 네, 뭐 예선이 본선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변수가 될 만한 게 저 안에서 토론회 안에서 자신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은 파고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 신사적으로 해오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이제 날카로워지고 쭉 깊숙이 찌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부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토론회에 소위 그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뭐 대연정인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소위 불똥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불복, 그 다음에 아까 홍준표 지사의 이 스트롱맨, 이 내용을 보면은 귀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책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 보수의 지금 박 전 대통령 세력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부각하는 홍준표의 스트롱맨이나 둘 다 이게 과연 대연정이나 국민통합이 소위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올 만한 대목인데 이거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시도나 아니면은 홍준표의 스트롱맨 이게 문재인 대표로서는 뒤에 가서 웃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지 않나. 현재의 어떤 전국 상황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암묵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상당히 플러스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방사효과를 분석을 보는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되죠. 문재인 전 대표와 겨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인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리더십에 관한 신경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저는 이대로 그 문재인식 혁신안은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저는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나가도록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혁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은 존재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 내부 토론회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마치 민주당의 다른 후보인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를 좀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그 섭섭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양보했었고 또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자체를 앞두고 또 통합도 해줬었고 이렇게 해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본인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이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권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소외되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2015년 12월 13일 날에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 쪽이 탈당에 대한 그 책임 자체를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전시키려는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